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집권 여당을 이끌 첫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충청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60% 넘는 지지를 얻었고 박찬대 후보는 대의원과 여론조사에서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는 원샷 경선 방식인 만큼 예측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질서와 격조가 있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수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주말에도 한번 이 권역별 경선을 거쳐서 중간 결과가 한번 좀 공개가 됐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선이 이번 주로 같이 밀려서 지금 함께 지금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깜깜이 의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 후보 모두 지금 당원들의 뜻에 100% 충실히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누가 되든지 간에 큰 당의 진로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이 상당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만 과거 전당대회에서 봤던 일종의 상당한 이 분열이라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지난 그 호남권 경선하고 영남권 경선을 보면 정청래 후보가 예상보다 상당한 격차를 일단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후보가 막판에 어떤 전체 판을 흔들 만한 이슈 화이팅이 있었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지금 뚜렷하게 박찬대 후보가 판 전체를 뒤엎을 만한 이슈 화이팅이 지금 보이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원래 당초부터 보면 박찬대 후보가 어떤 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된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후광을 기대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대표 할 때 원내대표를 했던 박찬대 후보가 워낙 어떤 서포트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박찬대 후보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또 정청래 후보는 조금 버겁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그때 아마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적 전략에서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는 훨씬 앞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도 높은 데다가 아마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한 30여 차례의 어떤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낸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아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답변이 부실하니까 10분 정도 퇴장해 있다. 10분 퇴장했다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주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각인된 그런 인상을 좀 남긴 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정청래 후보의 대세로는 유지되는 가운데 과연 박찬대 후보가 그 이후에 수위 때문에 좀 미뤄진 여러 수도권 지역, 호남권 지역 이런 원샷 경선이 과연 어느 정도 일단 판이 바뀌어질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마지막 이제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보면 이 정견 발표 내용을 보면 약간의 색깔이 좀 달라요. 같은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거지만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살은 내가 맞고 또 유기적인 당정 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정청래 후보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위 케미 일종의 상당한 화학적 결합을 넘어서 상당히 일종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식의 리더십을 자신은 확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 내 그 누구보다도 상당히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이 내란 사태 때 사실 당의 투톱이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바로 박찬대 후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투톱으로서 두 사람이 상당한 보조를 맞추면서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소위 먼지 털듯이 이 일종의 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짙은
그런 수사 속에서도 이 여러 고비를 넘겼을 때 그 척근에서 자신이 보좌를 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민주당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당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청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되던 법사위에서의 여러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호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당하게 이 사태를 일종의 진압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선명성과 개혁성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강한 이 개혁성과 선명성, 추진성을 갖고 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당원들에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이 좀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정 초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안정적으로 당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아마 본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드러내놓고 정청래 후보를 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과격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도 주도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래도 조금 당정 관계가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아마 한동훈 대표와 사이에 굉장히 갈등들이 벌어지면서 윤한 갈등들이 좀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어떤 당정 간의 갈등 관계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무래도 당심에 조금 호소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당원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개혁 성향을 띠고 있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의 어떤 개혁 과제들이 보면 어떤 검찰 검찰 개혁 같은 이런 부분들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당원들에게 결국은 이번 초반이 가장 강력한 개혁의 골든 타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되어야 개혁 과제를 아마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원래 민주당을 대표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세게 냈거든요.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 아무도 야당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의힘과도 계속적으로 뭐 통합 또는 소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완급도 조절하고 또 속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들을 본인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이 당대표 하는데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이제 한 2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호남 지역과 수도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표심도 중요하고 또 대의원 같은 경우에 표심이 또 좌우할 수 있다라는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동안의 25%포인트를 바꿀 만한 변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두 분의 권역별 경선에서 앞섰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득표 차로 앞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박찬대 후보가 이걸 뒤엎으려고 하면 상당히 거의 뭐 이 상당한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후보들 간의 차이가 한 25%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지금 뭐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당내의 세력 분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많이 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에 열리기로 했던 이 호남 쪽의 그 권역별 경선이 연기가 되면서 박찬대 후보가 시간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오히려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중간 이쪽에 이 경선 결과를 통해서 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박찬대 후보 쪽에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5%의 격차라는 것은 지금 이 권리 당원들 표심밖에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예측이 힘들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처럼 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강한 이런 정당에서는요. 당심이 대의원 표심, 더 나아가서는 민심의 표심을 민심까지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찬대 후보가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내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 오후 한 5시쯤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금 막판에 지금 이 박찬대 후보가 이슈 전체적인 판을 바꿀 만한 이슈 파이팅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꺼내든 부분이 보면 어쨌든 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잦은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명심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오히려 정청래 후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처 입은 우리의 동지를 그렇게 이렇게 사퇴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박찬대 후보에게 조금 역풍이 불기도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당원들의 어떤 개혁성에 대한 어떤 선명성 경쟁에서는 정청래 후보에게 뒤졌기 때문에 아마 그 깜깜이하는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따라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반전의 기회를 노리기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대의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상당히 유리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 캠프에 아무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의원들은 어떤 국회의원들의 지지 성향에 따라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한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박찬대 후보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한 이런 전망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 부분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아니 그거 대의원들이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권리당원들이 한 55%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격차를 메꿀 수 있을지 격차를 따라붙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표를 열어봐야 아마 판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 임기는 잔여 임기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는 상황인데 뭐 지방 선거가 남아 있지만 과연 그 지방 선거 외에 첫 번째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 어떠한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양 후보 모두 지금 그러니까 공약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이죠. 개혁 입법을 골든 타임 이내에 반드시 안정적으로 이거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뭐 그거는 뭐 두 후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이 개혁이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뭐 추석날 기승길에 차 안에서 그 관련된 뉴스를 그러니까 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박찬대 후보는 그보다 더 빨리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건 속도 못지않게 그 내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완결을 짓기에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을 소위 기소청으로 격화를 시키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고 난 뒤에 향후 그러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뭐 발족을 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컨트롤 타워를 어디다 두는다든지 그리고 기존의 검찰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민심의 향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리하기가 컨트롤하기가 정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자제하고 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정치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 검찰개혁으로 대변되는 이런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생각과는 달리 또 이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심과 어긋나는 민심을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하느냐 그런 정치력을 어떻게 보이느냐도 새로운 당대표의 가장 큰 숙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의 일단 당대표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서포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이번 달 4일 날 벌써 이제 방송 3법이라든가 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더 세진 상법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강경한 드라이브를 좀 걸 것 같고, 다만 원래는 여대 야수형 전국에서 여당의 대표라는 부분들은 보통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정원을 조금 안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아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어떤 45명에 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자체를 그냥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하고 서로 굉장히 대화하거나 타협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곤란한 지점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 두 분이 그동안 어떤 당원 표심을 겨냥한 그러한 어떤 개혁의 선명성을 갖고 두고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대표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조금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대 야수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탄핵 이후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안착을 위해서는 아마 여당의 대표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굉장히 강경한 어떤 그런 어떤 개혁 성향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국민의힘하고 얼마나 잘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 입장이 됐기 때문에 과거 당 대표 때 김민석 당시 이제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약간 힘을 실어줬던 건 다르게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사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해달라,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는지. 일단 뭐 오늘 영상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마 이번 새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전당대회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아마 대통령의 직접 참석을 바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실은 뭐 민주당의 뭐 하나의 갈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갈래를 따른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 참석이 아니라 영상 메시지를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그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명심은 없다. 소위 말해서 당의 그러니까 자체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점들이 사실 앞서 제가 그 박찬대 후보가 약간 뒤집기가 좀 힘들 거라는 예측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거리는 박찬대 후보가 좀 더 가깝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타났다고 한다면 또 현장에서의 또 표심이 또 어떻게 출렁거렸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영상 메시지로 했다는 그 자체가 명심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고, 그 내용은 뭐 누구나 다 익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 원론적인 내용의 격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집권당의 첫 번째 이제 여당 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면 대통령이 원래는 휴가 날짜를 하루 조정하더라도 원래 참석했다 가는 것이 원래 관례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지난 이제 국민의힘 경우를 보면 좀 본인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대표가 되면 보통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왔다가 이제 앞에 그 축사만 한 번 하고 바로 퇴장해 버리거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약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다른 형태를 보이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메시지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첫 그래도 이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아마 이 대표를 뽑는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아마 본인이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마 그렇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원팀회를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윤한 갈등, 특히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어떤 여러 가지 당대표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한 팀이 돼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문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아마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 영상 메시지 정도로 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원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석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 한 5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당대표의 선출 과정은 또 연합뉴스 TV에서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5명의 당권 주자들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제 각각 원하는 지역으로 따로 움직이면서 지금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일단은 뭐 당대표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 당원들에 대해서 인사도 좀 드리고, 아마 방문한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뉴스 상황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해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원들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또 나름대로 그 좀 득표력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아마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되든 박찬대 후보가 되든 굉장히 성향의 어떤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결국 민주당의 강성 대표에 맞붙을 사람은 내가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아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면 당원들이 굉장히 탄핵 반대에 대해서 조금 여론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탄핵 반대했던 그 당론 그리고 탄핵 반대했던 그 당원 표심에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 같고 아마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가면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절박감을 갖고 아마 나름대로 당원들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5명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본선에 갈 때는 한 분만 탈락하고 4분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떤 각자의 아마 득표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상대당의 입장이지만 찬탄과 반탄의 프레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명의 지금 후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5명 중에서 이번 예비 경선을 통해서 한 분이 지금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본선에 4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락의 경우는요. 대충 한 명이 누가 떨어질 거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박빙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의 경선의 후보였기 때문에 뭐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앞서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지도나 거의 여러 차례 대선에 도전했던 경력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최다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 반탄 세력의 새로운 떠오르는 하나의 주축처럼 지금 입지를 지금 점하고 있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대여 공격수의 이 새로운 하나의 뉴페이스로서의 또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명 후보 모두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이 지역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나름대로 강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바닥표를 다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예비 경선에서 과연 누가 떨어질지가 상당히 아마 본선까지도 가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대주주 기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당내에서 이견이 좀 나오는 건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기 전에 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나 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소위 기업들의 밸류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이 투자 환경을 나름대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여러 가지 환경,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제거든요. 세제를 지금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으로 50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10억으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물론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로는 과거 윤석열 정권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 기조 때문에 이 지금 허물어졌던 원칙을 다시 복원한다고는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지금 그 대주주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그동안 좀 동떨어진 기준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감 있게 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원칙만 생각을 했다가 이 지금 현실을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적인 개혁적인 목소리를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굉장히 폭락을 했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의 완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보면 한번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기 시작하면 개혁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대가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결국 민주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어떤 원내대표나 정책위원장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이견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마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큰 영향이 없지만 지금 집권당의 어떤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이 투톱인데 서로 간에 상이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주식시장에 던져지는 그 불확실한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아마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정책 조정이라든가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한 목소리 조금 정리하고 난 이후에 각자의 목소리 나오는 것이 맞지 아직까지도 집권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의 어떤 그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제 가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하게 될 텐데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상도 또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주된 구상이 될 것인지 먼저 민주당부터 듣고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난번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아마 이번 주말까지 다음 주말까지 그 휴가를 끝내고 난 뒤에 바로 다다음 주 초쯤에는 아마 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느냐 문제를 놓고 또 양국 간의 이견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국방비의 GDP 5%까지 정해가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가 한미동맹의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 정말 지금 해야 될 지금 논의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집권한 지 이제 한 2달 지금 접어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당장 지금 인사의 난맥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는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뭐 비상계엄, 뭐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어진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 이후에 아마 인수위 없는 조각까지 꾸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실 뭐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재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보면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가 흔들릴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다는 부분들을 토로했기 때문에 저는 재충전의 시간이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마 한 2주 정도 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꾸려지게 될 텐데 전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무 차원에서만 어떤 협상이 완료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SNS에 쌀하고 어떤 소고기에 대한 완전 개방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정부 협상단의 어떤 실무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談판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성취해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특히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도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마치 조금 아래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다루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가다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조각이 다 구성이 됐는데 결국 여성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후임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현재 한 2달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 현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다음 상황을 좀 정리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번에
저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수해 지역도 저는 내려가는 길에 또는 올라오는 길에 경남 산청이나 하동 굉장히 피해 지역 수해로 이번에 피해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